한국은 끝났다. 이번엔 정말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게 70억 인류가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은 없었지만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50% 산업을 마비시키는 치명적 숫자였죠. 미국이 던진 무기는 관세였고 표적은 한국이었으며 결과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한 방이면 끝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럽의 14개국이 고개를 저었고 일본이 애도를 표했으며 중국조차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단 48시간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문이 미친 듯이 폭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관세가 올랐는데 매출이 오히려 급등하고 있었죠. 분명 이 상황에서 무너져야 당연할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MIT 출신의 전설적인 천재금속 분석가 로버트 스틸은 그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 질문에 답을 찾아 나서는 순간부터 그의 30년 경력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300년 역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겨왔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산 구리 50% 관세 부과. 회의실에서 누군가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곧이어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죠. 안 됩니다. 박사님, 절대 안 됩니다. 유럽 클라이언트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로버트 스틸입니다. MIT에서 재료과학 박사를 받았고 30년간 금속을 연구해왔죠. 로크웰 시스템즈 R&D 디렉터를 거쳐 지금은 각국 정부의 금속 시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루는 건 숫자와 데이터죠.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만큼은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산 구리 및 동합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발효였죠. 50%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고순도 구리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었죠. 반도체, 전기차, 통신장비,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였습니다. 이 공급이 막히면 모든 게 멈춥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가 먼저였고 곧이어 일본 전자기기 제조사도 연결됐습니다. 프랑스 항공우주 기업까지 연락이 왔죠. 모두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느냐고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른다고요. 런던 거래소가 열렸고 구리 선물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만에 18%가 뛰었죠. 뉴욕도 마찬가지였고 도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전쟁이었죠. 미국이 한국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한국 언론 보도가 제 모니터에 떴는데 한국의 주요 구리 가공 기업 CEO들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저는 자동 번역을 켰죠. 그리고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유로웠습니다. 한 CEO가 마이크 앞에서 관세는 기회라고 이미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들었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기회라고요?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주가 방어용 쇼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엔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들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저녁이 됐고 뉴욕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 세계 지사장들이 접속했죠.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것,
대체 공급선 확보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것, 고객사들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있다는 것.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최근 3년 동향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고, 저는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선 업체들의 생산량 추이, 해외 공장 설립 현황, 원자재 조달 경로까지 모든 자료를 펼쳤죠. 그때였습니다. 한 보고서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3년 전부터 미국 내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더군요.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텍사스, 조지아, 오하이오, 최소 6곳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관세가 발표되기 3년 전부터 현지 공장을 지었다는 건 이들이 뭔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면 예측했다는 건가요? 창밖은 이미 깜깜했고 보스턴 거리의 불빛들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죠. 한국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지은 공장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죠. 텍사스 휴스턴, 조지아 애틀랜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그리고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까지 6곳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각 공장의 가동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모두 3년 전부터 건설이 시작됐고 6개월 전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가동 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관세가 부과되기 훨씬 전부터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완성해 놓은 겁니다. 관세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었죠. 이미 미국 땅에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생산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월 생산량이 8,000톤, 조지아가 6,000톤, 오하이오가 7,000톤. 합치면 월 2만 톤이 넘었습니다. 이건 미국 시장 수요의 절반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설계였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죠.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한국 기업들 미국 현지 공장 알고 있었어? 뭐? 무슨 공장? 3년 전부터 지어온 거야. 6곳이나 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말했죠. 그럼 지금 관세가 의미 없어. 이미 다 준비돼 있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이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원자재 공급망도 현지화했고 유통망도 확보했으며 심지어 연구개발센터까지 설립해 놓았습니다. 완벽한 생태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세계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했죠. 한국 제품 주문이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가 50%나 붙었는데 왜 주문이 늘어납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관세가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 제품들은 가격이 올랐고 한국 제품만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던 거죠.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됐고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이후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전선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죠. 반면 유럽과 일본 업체들은 하락세였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글로벌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승자는 한국. 미국의 제재가 역효과로. 한국 기업들 3년 전부터 준비한 전략. 저는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한국이 이겼다는 것.
미국의 관세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됐다는 것.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예측한 겁니까? 3년 전에 누가 오늘을 내다봤던 겁니까? 저는 다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 회의록, 투자 보고서, 공장 건설 승인 문서들을 하나씩 열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세영.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자꾸 나타났습니다. 기술 자문, 전략 컨설팅, 연구개발 협력, 모든 문서에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정세영 교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구리 합금 전문가. 프로필을 읽어 내려가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간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고전도성 구리 연구에 매진.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금을 대체한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촬영한 구리 결정 구조였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원자들이 완벽하게 정렬돼 있었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일렬로 서 있었죠. 저는 30년간 금속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구리 결정 구조가 화면 가득 펼쳐졌죠. 원자들이 완벽한 간격으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틈도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로 재서 배치한 것처럼 보였죠. 저는 30년간 금속 현미경 사진을 봐왔습니다. 구리는 늘 불규칙했죠. 원자 배열이 흐트러지고 결정립이 제멋대로 자라며 그 사이로 불순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구리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 속 구리는 달랐습니다. 군대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논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세영 교수의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려 있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초평탄 구리 방막의 원자 수준 제어 기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수치가 나와 있었죠. 평탄도 0.16나노미터.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0.16나노미터라고요?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구현한 사례는 없었죠. 금도 0.3나노미터 수준이었는데 구리가 그보다 절반 이하라는 겁니까? 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세영 교수는 30년간 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이요. 학계는 그를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구리로 금을 이길 수 없다고, 시간 낭비라고, 예산을 끊으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세영 교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연구실을 지켰고 밤을 새우며 실험을 반복했으며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죠. 저는 논문 속 실험 과정을 읽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온도 제어, 진공도 조절, 불순물 제거, 결정 성장 속도 최적화. 모든 변수를 나노 단위로 통제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었죠. 다음 페이지에는 학회 발표 기록이 있었습니다. 국제재료과학학회에서 정세영 교수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을 때 청중은 침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한 미국 교수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조작된 이미지 아닙니까? 정세영 교수는 대답 대신 현장에서 재실험을 제안했습니다. 학회 측이 준비한 장비로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리 방막을 만들었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0.16나노미터. 그 순간 학회장이 술렁이었다고 합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울었다고도 적혀 있었죠. 저는 논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현미경 속 구리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었고 무수한 밤이었으며 포기하지 않은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기술은 재료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하늘이 흐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후속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정세영 교수의 기술은 검증을 거쳐 국제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됐죠.
유럽의 연구진들이 재현 실험을 했고 일본 연구소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논란은 끝났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했죠. 한국이 금속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저는 마지막 논문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통신, 에너지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가 될 것이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금을 대체한다고요? 그럼 지금 관세 전쟁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기술이라는 겁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3년 전부터 미국에 공장을 지은 이유, 관세 발표 후에도 여유롭게 웃던 CEO들의 표정, 그리고 폭증하는 주문량.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었죠. 저는 다시 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원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세상은 금을 숭배했지만 한국은 구리로 역사를 새기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냉철한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이 됐습니다. 기술의 진화를 목격하는 증인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구리 기술의 한계와 시장 전망이었죠. 정세영 교수의 논문을 읽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것과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정세영 교수의 연구는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상용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대량 생산 시 품질 유지가 어렵고 비용 구조상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냉정한 분석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본사에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국제재료공학 포럼 초청장이었죠. 주제는 차세대 전도성 소재의 미래였고 기조연사로 정세영 교수가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 기술 시연이 진행됩니다. 저는 초청장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논문을 읽었고 제 결론도 내렸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포럼은 보스턴에서 열렸습니다. MIT 강당이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정세영 교수가 무대에 오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작은 체구의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안경 너머 눈빛은 온화했죠. 하지만 무대에 서자 그의 존재감이 달라졌습니다. 정세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조롱받았습니다. 구리로 금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스크린에 실험 장비가 설치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현장 시연이었죠. 정세영 교수는 직접 구리 방막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냉정하게 관찰하겠다는 태도였죠. 진공 챔버 안에서 구리가 증착되기 시작했고 온도가 정밀하게 제어됐습니다. 30분이 지났고 방막이 완성됐습니다. 정세영 교수는 그것을 꺼내 측정 장비에 올렸죠. 전도율 측정이 시작됐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금판보다 10배 높은 전도율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재현성은 어떻습니까? 정세영 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1000회 이상 반복했습니다. 오차율 0.2% 이하죠. 다음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정세영 교수는 구리 시편을 산성용액에 담갔습니다. 부식 테스트였죠. 일반 구리라면 즉시 변색되고 녹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이해되지 않았죠. 정세영 교수가 말했습니다. 원자 배열이 완벽하면 부식의 진입점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30년 연구의 결과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연이 끝났고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질문은 해야 했죠.
로버트 스틸입니다. 대량 생산 시 품질 유지가 가능합니까? 정세영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이미 한국에서 월 2만 톤 생산 중입니다. 불량률 0.1%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 2만 톤이요? 그것도 불량률 0.1%로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었죠. 포럼이 끝나고 저는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저는 30년간 금속을 연구했습니다. 데이터를 신봉했고 숫자로 판단했죠. 하지만 오늘 제 모든 이론이 흔들렸습니다. 3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화면에 떠 있었죠. 상용화 불가능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서를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이 기술이 시장에 들어가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게 제가 내린 새로운 결론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전선 기업들이 동시에 발표를 했죠. 정세영 교수의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용 본딩 와이어, 항공기 배선 케이블, 전기차 모터 코일. 모든 제품에 새로운 구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발표문을 읽으며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었죠. 산업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죠. 하루 만에 15%가 올랐고 이틀 후엔 30%를 넘어섰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기존 금 기반 소재를 쓰던 기업들은 추락했습니다. 유럽의 귀금속 가공업체, 미국의 전자재료 회사, 일본의 정밀부품 제조사.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저는 그래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교체가 아니야. 대체야. 전 세계 기술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반도체 연합에서 긴급 기술 검증을 요청했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도 샘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두 한국 기술이 정말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검증에서 합격이었습니다. 전도율, 내구성, 부식 저항성, 모든 항목에서 금을 능가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경제성까지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40%가 올랐죠. 반대로 금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사실을 써야 했죠.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구리 기술의 파급력 분석 및 대응 방안. 저는 첫 문단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산업 대체입니다. 한국이 만든 구리는 기존 소재 시장의 룰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미국 산업계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것입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미국 내 공장들이 풀가동에 들어갔죠.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 전역으로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각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역설, 한국이 승리하다. 금시대의 종말, 구리가 왕자를 차지하다. 한국 기술, 세계 표준으로 부상. 저는 뉴스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였죠. 스틸 박사,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협력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어딘가에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문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관세의 벽을 그들은 기술로 부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한국을 향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를 휩쓸자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죠. 주제는 한국 기술의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은 한국 구리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 공급망 의존도 심화, 전략 물자의 왜곡 장악. 모든 게 문제라는 식이었죠. 저는 청문회 중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문제였죠. 일주일 후 미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유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죠. 동시에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검토도 시작됐습니다.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산업 이익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됐죠.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기술적으론 한국이 이겼지만 정치적으론 미국이 더 강했으니까요. 패권은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때 정세영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죠. 정세영 교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막을 수 없습니다.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받았죠. 정세영 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함께합니다. 이 기술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보입니다. 웅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틀 후 실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한 핵심 부품 공급업체가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죠. 정치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품 없이는 한국의 전선 생산 라인 일부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한계 드러나나. 공급망 취약점 노출. 미국 압박에 한국 기업 흔들려. 시장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주가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죠. 다시 한국 한계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했는데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8시간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국내 연구진이 긴급 회의를 열었고 대체 합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세영 교수가 직접 진두지휘했죠. 밤낮 없이 실험이 진행됐고 72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합금 개발 성공. 기존 부품 없이도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성능은 오히려 5% 향상됐죠.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입을 벌렸습니다. 72시간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 기업들은 즉시 생산 라인을 재가동했습니다. 지연됐던 납품이 정상화됐고 주문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위기는 72시간 만에 완전히 해소됐죠.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 위기를 72시간 만에 극복. 대체 기술 개발로 공급망 독립 달성. 한국의 대응 속도 세계가 배워야. 저는 뉴스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나라였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달랐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속도, 연구진의 결집력, 문제 해결 능력. 모든 게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달랐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한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그게 제가 느낀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유럽 주요 기업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국을 선택했던 겁니다. 성능이 증명됐고 위기 대응력도 확인됐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거리는 평온했지만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세계가 그들을 시험대에 올렸을 때 그들은 미소로 버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건 단단하고 조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백악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 구리 기술에 대한 특허 검증 강화와 시장 배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기술 봉쇄 선언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기술로 이길 수 없으니 권력으로 막겠다는 거였죠. 국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미국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고 아시아 국가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명백히 우수했는데 정치적 압박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패권은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선언했죠. 곧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일본도 합류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인도까지 연쇄적으로 참여를 선언했죠. 총 14개국이 한국 기술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독일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닌 기술을 선택합니다.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줄을 선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능을 선택했던 거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계 5대 반도체 기업이 동시에 성명을 냈습니다. 금 기반 본딩 와이어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한국산 구리 합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죠. 공식 명칭은 한국산 특수 구리였습니다. 항공우주 산업도 뒤따랐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가 한국 기술 채택을 발표했고 전기차 업체들도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미국이 세운 벽 위에서 한국이 깃발을 꽂았구나. 그게 제가 목격한 현실이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 구리 기술을 국제표준 규격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했죠. 표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89%. 한국식 구리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저는 문서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의 구리 없이는 움직이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세영 교수의 과거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10년 전 영상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30년간 조롱받으며 연구하셨는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정세영 교수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념은 녹슬지 않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30년의 집념이 300년의 산업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한 나라를 바꿨고 한 나라의 기술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 기술 도입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금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구리 관련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식 구리 표준 시대의 도래와 미국의 대응 전략. 하지만 첫 문단을 쓰다가 저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우리는 금을 잃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권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냉정한 분석이 아니라 인정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딘가에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제가 작성하는 모든 기술 보고서의 첫 줄엔 한국식 구리 표준가 적혔습니다.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됐으니까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술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먼저 시작됐죠. 국제우주정거장의 배선 시스템이 한국산 특수 구리로 교체됐고 NASA의 차세대 우주선 프로젝트에도 채택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제 우주를 돌고 있었던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뒤따랐습니다. 전력 소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국산 특수 구리를 사용하자 전력 손실이 30% 감소했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동시에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의료 장비 분야에도 적용됐습니다. MRI, CT 스캐너의 핵심 부품이 바뀌었고 성능은 향상되면서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개발도상국들도 이제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됐죠. 저는 데이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귀금속 투자 시장이 재편됐습니다. 반면 구리 관련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신규 기업들이 줄지어 설립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부식 방지 효과였습니다. 국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부식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GDP의 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산 특수 구리 도입 이후 그 손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죠. 저는 그 수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식이 사라지자 세상이 다시 반짝이는구나. 세계 각국 연구기관들이 정세영 교수의 이름을 교과서에 등재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스탠퍼드, 옥스퍼드, 도쿄대학. 재료공학 교과서의 새로운 챕터에 그의 연구가 실렸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식 구리 표준 시대의 문명적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냉정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존경과 감동의 기록이었죠.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기술의 진화가 아닙니다. 문명의 변환입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인이 됐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정세영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는 날이었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건물 3층, 작은 연구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세영 교수가 미소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로버트 스틸 박사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작았지만 단단했죠. 연구실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현미경과 책들, 그리고 벽에 걸린 구리 결정 사진 한 장. 30년의 세월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금속을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정세영 교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신념은 녹슬지 않습니다, 박사님.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죠. 30년간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강철은 사람의 의지라는 걸 말입니다. 정세영 교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사님도 같은 길을 걸어오셨잖습니까? 우린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야경을 보러 남산에 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강이 흐르고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 도시는 불빛이 아니라 의지로 빛나는구나. 30년 전 세상이 비웃던 그 연구가 이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집념이 한 나라를 바꿨고 한 나라의 기술이 인류 문명을 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혁신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은 금을 잃었지만 더 귀한 걸 얻었습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것은 신념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한국의 구리는 녹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세상이 배우고 있다. 한국식 끈기의 과학을. 수첩을 덮고 저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표준은 단순히 한국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신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주파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